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향해 직선으로 9,500km를 날아가면 오모강 오에모 리버에 있습니다. 이 오모강 하류 지역은 선사시대 유적이 많이 남아 198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이 오모강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974년 에티오피아를 탐험하던 영국의 인류학자들은 오모강 주변에서 한 원시 부족을 발견했는데 여성들의 외형이 상당히 기괴했습니다.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전부 입술에 접시를 끼우고 있었죠. 그리고 이 부족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바로 무르시족 또는 접시 부족으로도 불리는 부족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원주민 부족으로 알려져 있죠. 배우로 알려져 있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무르시족은 여자아이가 일정 이상의 나이를 먹으면 아랫입술에 구멍을 내고 작은 접시를 끼우기 시작하는데 점차 큰 접시로 바꾸며 그 구멍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접시를 입술에 끼우는 여성이 최고의 미녀로 인정받는다고 하죠. 그녀들은 어쩌다 입술에 접시를 끼우기 시작한 걸까요? 전쟁 때문입니다. 타 부족과의 전투가 발생하면 남성들은 전부 전투에 참전했는데 그 빈틈을 노리고 부족 여성들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남성들이 없는 틈에 여성들이 스스로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못나 보이도록 입술에 접시를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족이 보자면 가장 못나 보일 테니까요. 그 전통이 현대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가장 미인을 상징하는 풍습이 됐는데요. 그녀들이 입술에 접시를 끼우게 된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보호수단이었고 이제껏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어떤 부족도 차용하지 않을 세계 유일의 독특한 풍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9,500km 떨어진 한국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먼 바다에 세워둔 세계 유일의 해양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할 소중한 보물,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동, 서, 남쪽에 가장 끝 섬은 어디일까요? 이 섬들을 연결해보면 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동쪽으로는 독도, 서쪽으로는 신안의 가거도, 남쪽으로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서 더 동쪽으로 가거나 가거도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가 나타나지만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더 남쪽으로 가면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 나옵니다. 마치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시추선처럼 생긴 구조물이지만 편면거스를 시루에는 이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136m짜리 구조물, 바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어도에 대해서는 제주도 어딘가에 있는 섬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오늘은 이 이어도를 왜 지켜내야 하는지 그리고 해양과학기지를 세운 것이 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신의 한 수였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것보다 심해를 탐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남아있을 만큼 바다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속살을 전부 허락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해양은 단순히 수산자원만을 얻는 곳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또는 조류나 해수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원 등으로 그 활용세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 육지를 대신할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좁은 육지를 넓히는 방법 중 하나가 인공섬입니다. 인공섬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이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인 힘을 가해 만든 섬인데요. 인공섬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기존의 바다 위에 점처럼 떠있는 작은 섬을 넓히거나 수중의 암초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방식 등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인공섬이라는 존재가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면서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도 일본도 해양에 인공섬을 만들어 한국을 제외하고 인공섬을 만들어 주변국과 분쟁을 일삼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이 인공섬 건설에 가장 적극적이죠.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중국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동남아시아와의 영토 분쟁을 겪는 남중국해입니다. 중국은 본토 연안에서 10km 떨어진 스프레틀리 군도는 약 200여 개의 암초 및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은 시진핑 집권 후 2014년부터 이 중 7개의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인공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비암초 그리고 파이어리크로스 등에도 인공섬을 건설하고는 활주로와 군인 막사 등을 지어놓고 이곳을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국제법상 이곳은 중국의 영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만약 이를 영해라고 인정한다면 이 인공섬부터 12L이 약 22.224km가 중국의 영해가 되고 370.4km에 해당하는 200L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 이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본토 연안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인공섬을 지은 후 그곳을 영토라고 주장하면 중국은 전 세계 해양 물류의 25%, 원유 수송량의 70%가 지나야 하는 요충지를 집어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를 공유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이 생긴 것이죠. 일본 역시 인공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에서 남쪽으로 740km 떨어진 산호초 오키노토리에 인공섬을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수면에서 고작 15cm에 불과한 암초에 콘크리트 인공물과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는 2008년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서를 내고 있죠. 그리고는 이 암초의 지명을 섬이라는 의미, 오키노토리시마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이 여의치 않자 2018년부터는 산호초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즉, UN 해양법에 따르면 섬이란 밀물대도 수면 위에 있는 지형이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섬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몰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등기상 면적 고작 9m에 불과한 이곳을 섬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국과 같은 심산입니다. 이 지역을 일본의 섬, 즉 영토로 인정되면 이 지점부터 12L의 영해가 생기고 200L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생깁니다. 이로써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반도 200 크기이자 일본 전체 국토 면적보다 넓은 40만 km의 해양 영토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비부다 방문 40분. 그럼 중국도 일본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공섬을 구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UN 해양법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제7광고 문제로 이 UN 해양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UN 해양법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국제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969년부터 시작됩니다.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 덴마크 서독의 해양 영토 분쟁에 대해 육지 영토가 해저해서 자연스럽게 연장된 곳은 그 국가의 영토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립니다. 즉, 바다도 하나의 영토로 보고 영토에서 이어진 대륙붕이 이어지는 곳까지를 그 국가의 해양 영토로 인정한 겁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지도 모를 제7광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일본의 계략에 휘말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구역 JDG로 설정한 후 공동개발을 추진하다 UN 해양법이 제정되면서 닥쳤던 게 신세가 됐죠. 협약상 단독 개발이 불가능하고 2028년, 즉 종료 3년 전 일방의 서명 통보로 종료시킬 수 있어 2025년이 되면 제7광구는 일본에게 넘어갈 위기에 놓여 있죠. 이 또한 UN 해양법 때문입니다. 1982년 UN은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육지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개념을 지우고 소위 200L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 개념이 도입됩니다. 협약 제57조 배타적 경제 수역의 폭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L이 370.4km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해기선으로부터 12L이 약 22.224km는 영해, 200L이 약 370.4km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입니다. 그리고 제60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파랑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섬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은 섬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정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자면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구축한 것도, 일본이 오키노토리에 방파제를 건설한 것도 이를 섬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유엔 해양법은 이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구장창 이를 섬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섬으로 인정받아야 이를 기점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새롭게 획정되니까요. 그런데 이 협약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를 엄격히 해석하자면 제56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경제적 목적, 과학적 목적, 환경적 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군사적 목적의 시설물까지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상식적인 선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명시된 사항에 충실하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의 시설물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중국이 파고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어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는 한자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섬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섬은 아닙니다. 하지만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이며 1970년 제정된 해저광물 자원개발법의 제4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륙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엔 해양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경우 중간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한국의 해양관할권이 있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바다 밑에 잠긴 암초입니다. 이어도는 절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데 가장 높은 곳이 수면 아래 4.6m에 잠겨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 그러나 파고가 약 10m쯤 되는 파도가 치면 가까스로 꼭대기 부분이 드러나는데 옛날 조업을 떠났던 어부들 중 이어도를 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10m 이상으로 높다는 의미니까요. 어쨌든 제주도에서 전설로만 남아있던 이어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00년 영국의 소코트라 호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영국 상선은 배의 이름을 따서 소코트랑 알초네스오COTRA 라크2라고 이름 지었죠. 그러다 1951년 한국전쟁 중 국토규명 사업을 펼치던 해군과 한국산악회가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에 나섰다가 검은 바위를 확인한 후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는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 암초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해운항만청이 이곳에 등부표를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공표하면서 이어도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현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것은 태풍 연구와 태풍 예보를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한국은 특히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해와 남해의 해수운동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어도는 태풍의 40%가 지나는 길목에 있어 태풍 예보의 최적의 장소인데요. 기상예보의 중요한 장소라 인식한 정부는 1995년부터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위한 현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우선 해양기지를 건설하려면 수심 40m 속에 암석에 기둥을 박아 세워야 합니다. 땅속을 뚫는 보링 작업이 필요한데 보링 작업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어도의 암초는 순수 암석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겉은 암석이지만 그 안은 모래와 뻘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최초 4개의 기둥만 세우기로 한 건설 계획을 수정해 8개로 기둥을 늘렸고 본격적으로 2002년부터 구조물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02년 10월 이어도에 뚫어놓은 집안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폭풍 후에 바지선이 떠내려갔습니다. 워낙에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강해 바지선이 상하이까지 떠내려가 간신히 끌어와 설치했고 2003년 4월 데크까지 설치를 완료하면서 해저 집안에 박은 60m 기둥, 수중 40m, 수상 36m에 이르는 136m짜리 해양과학기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상 규모로만 보자면 12층 높이, 아파트 크기의 구조물이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지는 특이한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 해상에 설치된 과학기지라는 점입니다. 기지는 대부분 근해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어도 기지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도 149km나 떨어진 바다에 설치했으니 기록으로 남을 만도 하죠. 덕분에 전 세계 많은 국가 과학자들이 부러워하는 명소가 되었고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제의를 받아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도 기지를 두고 중국이 상당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두고 대치하는 겁니다. 즉, 한국은 유엔 해양법에 따라 중간선 방식으로
경계를 획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중국의 어업 인구 등을 고려해 형평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어도는 한국의 관할권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외교적으로 일방적 행위를 그만두라고 항의만 하는 겁니다. 이어도는 위치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어도 주변으로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지나는 요충지인데다 국내 수입 원유의 99.8%, 곡물과 원자재의 100%가 통과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핵심 해상 교통로입니다. 또한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를 포함 어마어마한 해저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감히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넘어 이어도에 인공섬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 암초이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상 영토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중국과 일본을 똑같이 따라하면 적어도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영토이므로 이어도부터 12해리 영해 200해리 베타 적경 제수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 영해를 탐내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기 때문에 이어도에 인공섬을 설치해 우리 영토로 인정해달라고 똑같이 주장한다면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있어 염치 없이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국토의 최남단을 마라도가 아닌 이어도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최남단 기념비를 이어도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이뤄질 것인가 관심이 모아졌던 G20 정상회의에 결국 시진핑 주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오는 11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APC에 시 주석이 참석해서 함께 현안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중 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들을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APC의 전초전이라 여겨지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바이든은 시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이번 인도 G20 회의에 불참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은 지금 미국과 마주 앉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미 올해에 여러 차례 미국 고위 관료들이 바이든을 대신해 중국을 방문했고 표면적인 현안은 어려움에 빠진 중국 경제 문제들 해결하자는 것이었지만 더 이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들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 불참으로 현재 중국이 처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을 회피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항상 자신이 시선을 한몸에 받는 자리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번 G20은 인도에서 열렸고 주인공은 모디 총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미국과 직접적인 만남을 회피한 것도 있지만 인도가 스포트라이트들 받는 G20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것도 솔직히 시진핑의 속내였을 것입니다. 푸틴도 물참하는 데다가 어느새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중국의 주석으로서 뻘쭘한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2023 표준지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을 모두 중국 영토라고 표기해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4 표준지도를 보면 협정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절반씩 관할하고 있는 아무르강, 중국명 헤이룽장 인근 몰쇼이 우수리스키 섬 전체가 중국 영토 최동단 지점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또 인도 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와 북부 악사이친 고원이 중국 영토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인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루나찰프라데시주와 학사이치는 인도와 중국이 각각 시로 지배하는 곳으로 수십 년간 국경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지명을 일방적으로 중국명으로 변경하고 이 지역 공무원들의 여권의 비자 대신 증명서들 내주는 방식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일어날 게 뻔한데도 중국은 표준 지도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모디 인도 총리들 따로 만나 국경 분쟁 문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인도 총리와의 대화가 끝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중국이 표준 지도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인도가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표준 지도들 공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렇게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갈등을 부채질할 형편이 못 됩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 10년간 돈을 빌려주고 운영권을 챙긴 시진핑의 1대1로 10년이 전 세계 23개국을 파산에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앞질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지 3년 후에 1대1로를 선언하며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 패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것은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6개월 만에 정격 발표였습니다. 이후 시 주석은 지난 10년간 1대1로를 적극 추진했고 참여국은 152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누적 투자액 약 1,40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차이나 머니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인 줄 알고 중국 투자를 받아들였다가 높은 이자들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리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비아는 중국 국유은행으로부터 66억 달러를 빌렸다가 갚지 못해 2020년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했고 중국이 명조 정화가 아프리카 동부까지 진출했다는 역사적 근거까지 들어가며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으로 포섭한 지부티의 대외 부채는 중국의 자금 투입 초기인 2016년 GDP의 50% 수준이었으나 2년 후 85%로 급증하며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나라의 빚 70%가 중국의 진 빚이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명목으로 지급하는 자금의 동상 IMF의 약 2배 수준인 연 5% 금리를 적용했고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한 나라들은 파산 위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1대1로의 다음 10년이 중국의 군사력 확장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주고 기반시설을 짓고 빚을 갚지 못하면 항구를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1대1로를 군사력 증강의 토대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대1로 10년. 중국의 계획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공동발전 모델인가 채무의 덫인가 1대1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부채의 함정은 이제 중국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은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1대1로 사업을 위해 중국이 상대국 인프라 건설을 위해 제공한 부채 가운데 785억 달러가 탕감되거나 재협상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탕감해준 부채의 4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1대1로 사업은 최근 눈에 띄게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1대1로를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유산과 밀접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중국이 1대1로의 실패를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1대1로 파산이 속출해도 꼼짝 않던 중국에게 직격탄이 된 것은 이탈리아가 1대1로 탈퇴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9년 주요 7개국 G7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중국과 1대1로 사업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탈퇴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이 결정에 따른 물동이 자국 기업들에 튀지 않도록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1대1로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업 탈퇴는 올해 1대1로 10주년을 맞는 시진핑 주석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4일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회담을 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1대1로 전략에 맞서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에너지 수송로이자 디지털 연결 구상을 출범시켜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인도, 사우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 정상과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구상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것은 정말로 빅딜이라며 흥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경제회랑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번 구상이 걸프 지역에서 유럽까지 가는 에너지와 무역 분량의 수송시간, 비용 등을 줄여 세계 무역에서 중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구상은 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인도와 유럽,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에서 미국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하나로 묶어 중국 중심의 1대1로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중국은 앙숙인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며 중동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장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순위파 이슬람 맹주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에 상당한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제회랑 구상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참여시키면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중동의 미국의 우호 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에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PGII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은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6월 지칠 국가들을 주축으로 삼아 만든 협의체인데요. 개발도상국들의 기반시설 구축에 2027년까지 약 8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인데 여기에 한국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예정이니 시진핑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맛이 안 났을 것 같긴 합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에 이어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의 급부상까지 미국의 연속타를 맞은 시진핑 주석은 지금 적잖이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무역과 경제를 담당하는 상무장관이 며칠 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갈등 요소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장비 수출 금지에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대화를 하자며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중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씨가 마른 중국이었지만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날짜에 맞추어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는 자신들의 힘으로 100% 자력 개발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PRO를 출시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이 공개되자 IT 업계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요. 화웨이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 속의 모든 최첨단 반도체들이 중국산을 사용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메이트 프로에 탑재된 7나노 수준의 정교한 반도체 기술은 이전까지 중국이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어떤 경위로 7나노급의 미세 공정을 양산하기 시작했는지 의심의 시선이 가득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IT 전문 매체들은 화웨이가 이번에 출시한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한국 기업 SK하이닉스의 모바일 디램인 저전력 DDRO와 낸드 플래시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화웨이에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탑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SK하이닉스 측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최근 3년간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미국 수출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SK하이닉스는 화웨이 측에게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화웨이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 한국산 반도체를 확보한 후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미국에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중국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 미국 상무장관을 보냈더니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보란듯이 무시하면서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된 화웨이 스마트폰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분이 포함된 사실상 국영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웨이가 이런 기술 도발을 실시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입김이 확실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의 기술적 도발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은 즉각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많은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의 첨단 산업을 봉쇄시킬 더욱 많은 수단이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반도체 IT 산업은 완전히 공중분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자신들의 기술적 도발을 위해 한국산 반도체를 어떻게 끌어들인 것인지 또 자랑스럽게 꺼내들 어떤 7나노급 반도체 기술력의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스카이경제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3년 전 미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스파이 기업으로 낙인 찍힌 화웨이가 반도체 수출 규제망을 요리조리 피해 한국산 반도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실행되기 전 이를 예상한 화웨이가 대량으로 반도체를 주문해놓고 재고를 쌓아둔 뒤에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제3자 거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대만이나 일본 또는 유럽 등
수출 규제에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 정상적으로 반도체를 수출했지만 대만이나 일본 등 현지의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해 한국산 반도체를 웃돈을 받고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화웨이가 제3자 거래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화웨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했는지 조사한다고 발표한 만큼 화웨이가 단 한 번의 기술적 도발로 몰래 들여오던 한국산 반도체의 공급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이 항상 그래왔듯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받아도 반도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뒤에서는 몰래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산 부품을 가져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과 생산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반도체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 중인 군사용 드론이나 정밀 유도무기 등 군사용 반도체로도 사용될 수 있어 철저한 통제가 필수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속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제외하면 스마트폰의 두뇌와 같은 CPU에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에서 생산한 7나노급인 기린 9000S가 탑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초미세 공정으로 분류되는 7나노보다 더 낮은 공정의 양산은 오직 삼성전자와 TSMC 두 곳에서만 가능한 상황인데 중국의 SMIC에서 뜬금없이 7나노 기린칩 양산에 성공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진짜 7나노 미세 공정이 아니라 반쪽짜리 7나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나노 공정은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통해서 양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의 SMIC는 EUV 장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구형의 장비인 DUV를 통해 7나노를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SMIC는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반도체를 만들던 업체지만 ArFi 액침 불화 아르곤을 이용한 심자외선 DUV 장비로 한쪽 웨이퍼에 같은 패턴을 여러 번 찍어내는 멀티 패터닝 기법을 통해 기존의 14나노 공정만 생산하다가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산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SMIC가 사용 중인 D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로부터 도입했으며 네덜란드 업체와 미국 상무부에선 이미 DUV 장비로 여러 번 반복적인 패터닝을 통해 7나노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사용 승인을 내어준 이유는 14나노 반도체 생산용으로 쓰이던 DUV를 통해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우 수율이 극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양산을 시도한 SMIC만이 진짜 수율을 알겠지만 7나노 생산 수율이 5%에서 10% 사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DUV를 통해 생산된 7나노 반도체는 EUV를 통해 생산된 7나노 반도체보다 가격적으로 4배, 5배가량 원가가 높으면서 성능 역시 EUV 7나노 반도체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만들어낸 반도체는 해외 수출하거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보단 중국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비효율적이고 뒤틀린 반도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첨단 스마트폰은 원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산 반도체를 정상 유통 경로로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업체를 끼고 비정상 유통 경로로 공급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수입하는 것보다 여러 차례 유통 마진이 적용된 가격으로 들여온 것이며 두 번째로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로 알려진 CPU마저 무늬만 7나노를 갖추기 위해서 극악 수율의 멀티 패터닝 공정을 통해 생산하였기에 부품들 성능은 좋지 않더라도 단가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비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팔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들에게 반도체 제재를 한 미국을 향해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없어도 7나노 개발에 성공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식의 기술 도발을 실천하자 미국이 무늬만 7나노인 반도체마저 못 만들게 하겠다며 7나노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소재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도 고사양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중국 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언론사들은 이번 아이폰 금지 조치는 중국의 큰 패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공무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폰을 금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4억 내수 시장을 활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팔기 위한 큰 그림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저 사용할 수 없고 자체적인 운영체제로 작동합니다. 이는 완전히 시장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조차 자국 기술력이 부족해 한국산 반도체마저 몰래 가져다가 조립하는 현실이라 중국이 아이폰을 금지하고 자국산 스마트폰을 활성화시키려면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산 반도체 부품도 몰래 수입하여 끼워 넣는데 아이폰이 금지된다고 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죠. 더 황당한 것은 아이폰을 제조하는 공장은 대부분 중국에 있어서 중국이 자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면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예상입니다. 또 아이폰이 금지되면 반대로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던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 일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의존을 버릴 수가 없고 미국으로부터 더욱 심한 압박을 받을수록 한국 반도체를 얻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거의 7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가하면서 친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이 넘었지만 중국의 한한령이 실시되고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2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관광객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 중국의 한국 여행이 풀리면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게 있으니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 간 3나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TSMC의 기술이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부풀려져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삼성이 반격의 기회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얼마 전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A17을 아이폰 15에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17의 생산을 담당하는 TSMC가 보여준 성능 향상이 이전 세대에 비해 기대 수준을 크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공정이 기존 4나노 공정과 견조, 성능은 22%, 전력 효율은 34% 향상됐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3나노의 경우 반도체가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 대비 21% 축소됐고 성능 P, 전력 P, 크기어로 불리는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 모두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미완성 공정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의 자회사인 IC놀로지 LLC의 분석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공정은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인텔의 7나노급 공정인 인텔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적도뿐만 아니라 고성능 셀 하이 퍼포먼스 셀즈로 비교해도 성능 향상 측면에서 인텔의 7나노 공정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발열 문제와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된 게 없다니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수준 아니냐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해외 IT 매체들도 A17에 적용된 TSMC 3나노 공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아 TSMC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 IT 전문 매체 PC게이머는 아예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새로운 3나노 실리콘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힘들다. 새로운 SoC 시스템 온칩는 트랜지스터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으며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한편 3나노 모바일 AP 시대가 열리면서 파운드리 기업 간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2024년 3나노 공정을 통해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생산할 예정이고 삼성도 이르면 올해 말 4나노 공정을 활용한 엑시노스 2400을 공개하고 내년 말 3나노 공정을 적용한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3나노 2세대 공정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나노 GAA 2세대 공정에서 대형 모바일 고객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제조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수준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삼성에게 기회가 올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3나노 이하 파운드리 자체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이미 3나노 GAA-FET 수율이 60% 이상 올라온 삼성전자가 2나노 경쟁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나노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로 현재 삼성과 TSMC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에 적용하고 있는 핀펫 FET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핀펫은 기존 평면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입체 구조의 공정 기술로 TSMC는 3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에 주로 활용해왔습니다. 반면 세계 파운드리 2위 삼성전자는 3나노에 GAA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GAA 기술은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채널과 게이트가 3면이 맞닿는 핀펫과 달리 GAA는 3면에서 맞닿게 해 전력 소모가 더 적고 누설 전류도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GAA는 핀펫보다 전력 대비 성능 측면에서도 1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3나노 이하 공정부터 삼성이 TSMC에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5에 자신들이 개발한 3나노 N3를 적용하기로 했을 때만 해도 기고만장했던 TSMC는 자신들의 3나노 수준만 탄로나고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자 시작부터 꼬이고 말았습니다. 3나노를 기점으로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 격차는 극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삼성의 과감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전략이 먹히고 반등을 시작한 것입니다. 감산 효과가 통상 36개월 이후 나타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올해 하반기는 업황 정상화에 있어 적기인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감산 효과는 물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 수요에 힘입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감산의 감산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와테현 기타가미시 공장 부지에 신설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의 가동을 내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악화되면서 가동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인데요. 키옥시아는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대규모 공장을 만들고 양산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반도체 불황까지 겹치면서 감산을 계속해왔고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도 가동조차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낸드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상위 업체 중 한 곳이 사업을 접게 되는 치킨게임 결과가 내년 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이목이 쏠린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인 키옥시아는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이제는 두 회사의 합병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낸드 상위 업체 중 가장 위태로운 곳은 2위 키옥시아와 4위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기업들이 치킨게임의 최종 희생양이 될 것이란 계산 아래 내년까지 버티기 전략에 돌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우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길어지는 낸드 시장 불황을 버텨낼 실탄, 즉 재무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키옥시아는 이미 자본의 상당 부분을 까먹을 만큼 재무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신공장 투자나 연구개발까지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 후 기업 공개 IPO로 하는 방식으로 자금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답이 없지만 두 회사의 합병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낸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것인데요. 낸드 시장의 혹한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데다 인공지능 AI 투자 붐이 불고 디램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낸드 수요가 되살아나기는 더 요원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낸드 사업에만 집중하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과 달리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나머지 경쟁사들은 모두 디램을 주력으로 하는 곳들이라 인공지능 투자 수혜를 크게 누리고 있다는 점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램과 낸드 사업을 모두 하는 삼성과 SK는 낸드에서 강도 높은 감산을 하고 적자를 보는 대신 디램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덕분에 낸드 적자를 만회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이 치킨게임의 패배자가 유력해 보이는 지금 아무도 두 회사의 합병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반면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낸드 시장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수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될 것입니다. 이미 기술면에서 삼성과 SK가 저만치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무대에서 치킨 게임에서 패배할 회사들이 나올 때까지 삼성과 SK 하이닉스로서는 느긋하게 기다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